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 보궐선거 이후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 민심, 또 대선을 앞둔 젊은 층의 표심의 향방까지 관련해서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재보궐선거 두 분 다 치르셨는데 참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30 세대의 이 표심 변화에 대해서 여의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데 이소영 의원님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2030 청년 세대의 이제 성남 민심이 표로 드러난 것인데 예. 저는 원인은 지금 청년들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성장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수축 사회에 들어섰는데 예. 기존의 집과 안정적인 자산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는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예.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나 모든 기회가 너무 좁은데 그 작은 기회를 나눠 가지는 경쟁은 한 문제 차이, 1점 차이로 몇십 등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렇죠. 그런 극한의 예. 경쟁에 빠져 있다 보니 공정의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20대 우울증이 200%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불안한 청년들의 민심이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2030의 표심, 물론 그동안은 지금 현재 여당을 많이 지지했던 세대입니다. 2030 세대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정확한 저는 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30 세대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기보다는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 예. 이 2030이 왜 그러면 이번에 이제 표심이 달라졌겠는가라는 예. 거는 이번 이 시장 보궐선거라는 요 단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말고 예. 좀 더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2017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네. 사상 초유의 정권 교체가 나왔고 예. 그 이후에 결국은 정치권에서 들었던 화두가 뭐냐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2030 세대는 이제부터 공정과 정의로운 이런 사회로 가는구나라고 기대감이 올랐는데 예. 결국은 열차는 부산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지금 산은 돌아와 보니 부산으로 가기는커녕 예. 부산으로 간다던 열차가 뒤로 후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주거 문제라든가 예. 취업 이런 모든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공정과 정의로 약속했던 정치권의 그런 이슈와는 달리 현실은 더 암흑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2030 세대가 예. 공정과 정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기보다도 예. 정치권이 만들어 줄 거야 예. 라고 먼저 약속하고 이끌 것처럼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딱히 우리 당으로서는 뭐 어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2030 세대가 가장 아파하는 점이 무엇일까? 예. 가장 우선 첫 번째로서는 지금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지금 2030 세대는 거의나 희망을 잃었다. 이제는 내 집 마련한다는 거 그러면 집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생에서 꿔야 할 꿈을 다 이제 접게 되는 거고 네네. 다른 하나는 취업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고 그것이 돌파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해서 2040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이소영 의원님. 그런데요, 민주당에 실망한 2030 세대는 사실은 이 불공정 문제에 사실 분노했잖아요. LH 사태 때도 그랬고
또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 문제에 대해서 20대, 30대의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돌아선 2030 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좁아진 기회의 문으로 인해서 그 공정에 민감해진 예, 청년 예. 세대들에게 지금 뭐 촛불 이후에 예. 민주당 정부가 더 공정한 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 네, 예. 이제 작년에 청년의 날 이제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연설문 중에 이제 37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이제 방증이겠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민심을 놓고 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화가 난 국민이 계시면 그 화를 풀어드리는 게 이제 먼저일 텐데 예. 너무 성급하게 내가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하는 이제 대책들이 4월 7일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가치를 다시 살리는 예.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청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고용노동부나 이제 정부가 청년 취업률이 뭐 0.6% 늘어났다 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예. 사실 청년들이 우리 취업률이 늘어났고 우리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예. 실제로 보면 뭐 나주의 혁신도시에 있는 그 공기업의 청년 인턴이 서울에서 KTX 타고 그걸 왔다 갔다 이제 3-4시간짜리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아. 이제 이런 비판들이 국조실에서 이제 총리실에서 하는 청년 간담회들에서 많이 비판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저는 우선되어야 예.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는 이제 이 돌아선 2030, 특히 20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최근에 특히 이대남이라고 하죠. 20대 네. 남성을 잡기 위해서 군 가산점, 모병제 이런 논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네. 여성 군복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20대 남성을 초점으로 한 뭐 법안이나 정책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요 당연히 있고 예, 예. 반가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우리가 내년 대선에 다시 이기려면 20대 남성이 원하는 이런 걸 해줘야 돼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없고 마음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근데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께서도 이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강제적인 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도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고 또 여성에게는 또 동일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성차별의 근거가 되어 온 성평등한 사회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참 다행인데 예, 예. 그 방향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많이 희생시키는 강제적인 징병제의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이제 징병이라고 하는 희생과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이행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군가산점 제도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20년 전, 그러니까 99년도에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예, 예. 사실 2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0년 전에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절대 다시 논의할 수 없어.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헌재 판결의 결정이 오늘날에 있어서 유효한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는 예, 여전히 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헌재 판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제대 군인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 예. 그것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그 희생을 보상하는 노력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었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지금도 여전히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태용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군가산점제, 모병제, 여성 군복무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런 예. 정책들 어떻게 보세요? 그 최근 이 문제가 여러 번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젠더 갈등만 이제 부추기고 예.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이제 끝나곤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선거가 네. 끝난 후 혹은 선거를 앞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에 의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내의 그런 인구 출산 절벽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은 우리는 120만이라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무력을 가진 북한과 네. 핵무기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또 어느 한 정치인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여야 또 이 문제에 관련 있는 모든 주무부처가 함께 국회에서 TF 같은 걸 만들어서 장기적인 견지에서 예, 우리 예.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또 2030 세대를 또 분노하게 한 일이 있었죠.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젊은층의 코인 열풍을 비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2030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소영 의원님. 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요. 최근 뭐 전 세계적인 열풍입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이 가치 여부를 떠나서 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저는 사실 그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고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 사실은 지금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게 세계적으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고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옳다 그르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예. 거래소가 실사나 공시를 강화한다거나 예. 이게 어떤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20대, 30대의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이걸 이제 보고 그러니까요. 접근하는 예. 것인데 이거를 뭐 잘못된 길이니까 알려줘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서 예, 이번에 예. 은성수 위원장의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 좀 더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방금 마지막 사다리다 이 말씀이 아주 저는 적중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 젊은 층의 견제에서는 예. 20, 30대 견제에서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그 월급을 저축해서 내가 뭘 하리라 이런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예. 가지고 집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간이 투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이런 30대 230 세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 그들이 그릇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는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이요. 일단 2030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한 정치권의 마음 그리고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상 하나 잠깐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먹는다고? 김정은 족발은 어떠세요? 족발 김정민 280분이 다 지금 점점 오시고 있는데 음악 준비됐는가요? 이번에는 2번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걸 이번에는 2번일세 2번 저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이소영 의원입니다. 법안 2개 시키신다고요? 이름은 진료 시 진단 결과 설명. 그러면 만들어서 파는 거지. 국회의원들한테 판매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비용 각출할 때 재선 의원님들은 2배로 내는 거죠?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 그 영상도 임 차장님이 제안해 주신 게 공동주택 햇빛발전 방역법인데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우리 좀 열심히 하자.
네, 2030 세대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의원을 저희 YTN이 모신 이유는 두 분 모두 2030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고 또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고민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태호 의원님은 젊은 층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먹방도 하시고 랩도 하시고 자 저렇게 하게 된 배경이 주위에 그러니까 보좌관분들 중에 20대, 30대 보좌관분들이 많다면서요.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신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보좌관실에서 절반이 예. 4명이 20대고요. 아, 예.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나이가 59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북에서 여기 온 지 지금 아직 5년도 안 됐고 예. 그래서 저한테는 50대 후반의 정치인이지만은 예. 30대, 40대 여기서 정치인을 한 그런 경력도 없고 관행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 저는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대단히 이게 효율적이고 결국은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이러한 저희 생각이 지금 20대 갓 사회에 지금 나와서 정치 현실을 다가가는 20대 생각과 제가 50대 후반 생각이 거의 유사한 이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도 아주 열심히 뛰고 활동하고 계시던데. 예. 저는 제가 이제 30대 정치인이기도 하고 네. 2030 세대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사실 저한테 큰 고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저의 고민 지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그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막 재밌는 웃긴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뭐 어떤 예능과 같은 이제 방식의 예.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떤 뭐 동영상 조회수나 이렇게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일까 하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 문제나 청년들과의 소통을 좀 희화화하는 측면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근데 다만 태용 의원님께서 이제 그 최근에 랩도 정말 예. 멋있게 하시고 먹방 라이브도 하시고 이랬던 게 2030 세대들한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고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어떤 그 현상, 그 결과는 예. 태용 의원님께서 50대 후반이시지만 2030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고마움, 예. 그 진심을 느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층을 위해서 이런 정책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제가 이미 법안으로서 이제 그 발의한 게 첫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실현할 때 미리 이것이 청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청년 인지 예산 이런 법을 했고 주거 안정 대책. 예. 그다음에 주거 안정 대책 문제도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예.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플랫폼을 깔아드리는 플랫폼을 깔아주는. 예. 예. 그래서 저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의원 컴퓨터실 컴퓨터를 석 대 더 추가하고 예. 대학생들이 이미 시간에 와서 제 의원실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와서 입법 의견을 활동을 제시할 할 수 수 있는 있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플랫폼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청년 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청년 정책을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TF를 만들어서 청년들만 모여서 청년 정책을 얘기하게 하고 청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청년 정책을 담았는데 네. 사실 청년만의 주거, 고용, 복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의 전 분야의 정책에 사실은 청년들의 세대 감수성과 세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예. 되고 청년들이 모인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뭐 최저임금위원회,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특위 이런 데 가서 똑바로 해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네.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방향성을 바꾸는 좀 노력을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러 약속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녹화가 돼 있고요.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모시고 얼마나 많은 정책 실제로 만드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